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과소비 프로 책 구입러 이정은입니다. 책 과소비 병렬 독서 장인 정수진입니다. 네, 저희가 책을 좀 많이 읽자 그리고 잘 읽어보자 해서 만든 채널이잖아요. 그죠?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 혹시 저희가 얘기한 책을 안 읽으셨다면은 사서 많이 보고 또 많이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의 목적이 그래요. 그쵸?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 예정인가요? 저희 오늘은 그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소년이 온다를 읽었는데 딱 두 번째 콘텐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봐주셔서 한 번 더 한강 작가님 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안 읽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또. 네, 맞아요. 덕분에 저도 좋은 책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러게요. 오늘 표지랑 옷 맞췄어요. 제가 미스했군요. 깔맞춤까지. 조금 그래도 좀 슬픈 내용이지만 텐션 좀 올려보고자 헛소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준비하는 방송인 이정은의 네.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눈송이 모양 목걸이도 했어요. 대박. 지난번에 소년이 온다 영상 찍고 나서 힘들어서 이제 다시는 못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또 이번에도 했네요. 이번에도 읽으면서 좀 힘들었어요. 수지님도 힘드셨을 것 같고. 네, 힘들었어요. 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생히 이제 겪어가는, 그러니까 1부에서는 경화의 고통을 겪어가고 2부에서는 이제 친구와 제주도 4.3 사건의 피해자들의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이 고통을 감내하고 버티는 것조차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수지님은 이 책 읽고 어떠셨어요? 소년이 온다 읽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읽을 때 이 묘사 그리고 꿈을 꾸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이라든가 죽은 영혼과 맞닿는 순간이 표현된다든지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것에 대한 그런 이게 그건가? 저게 그건가?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전작과 계속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의 비극과 이 책에서의 비극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뒤로 갈수록 그 주인공이 왜 제주도로 갔을까 하면서 계속 읽는데 부분에 가서 피해자들의 그런 안타까운 현장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심적으로 너무 또 한 번 힘들었다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그렇죠. 읽는 사람이 힘든데 쓴 작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작가님은 이거를 쓰시면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대단한 책이에요. 수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묘사 이번에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감이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거가 특히나 더 잘 느껴졌고 맞아요. 뭐 미각, 후각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네, 간간히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계속. 네, 그래서 낱낱이 다 전달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텍스트로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강 작가님 책을 통해서 느껴보았습니다. 늘 그렇지만 한강 작가님 책은 이번에도 영화 같았어요. 되게 많은 부분에서. 현장감이 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책 이야기를 잠깐 물론 책을 읽고 이 방송 보시는 게 제일 재밌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2, 3일이라도 지나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인물도 헷갈리고. 그래서 짧게 이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1부에서는 화자인 경하 작가죠. 한 도시에서 일어난 학살을 쓴 책을 발간하고 나서 계속해서 악몽을 꾸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유서도 쓰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경하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부랴부랴 가요. 근데 경하는 나무를 자르다가 톱에 손가락이 2개가 잘려진 상황이고 그 봉합수술을 받은 직후였죠. 그러면서 경하에게 인선이 제주도에 가달라. 자기 작업실에 거기 앵무새가 있는데 밥과 물을 오늘 가서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하는 사실 산책 나왔다가 인선을 만난 건데 그 옷차림 그대로 제주도로 갑니다. 갔더니 폭설이 내리고 이제 중산간에 있는 집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험난하죠.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떻게 찾아가는데 안타깝게도 그 새 앵무새는 죽어 있습니다. 그게 그쵸. 1부의 마지막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새가 죽은 거를 시작으로 해서 2부부터는 경하의 꿈인지 상상인지 죽은 후의 일인지 알 수 없는 분위기에서 그런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2부에서는. 그리고
분명히 죽어서 작은 상자 안에 묻어졌던 앵무새 아마도 살아서 막 날아다니고, 분명히 경화가 인선이를 그 병원에서 봤을 때는 손가락이 잘려 있었는데 그 손가락이 잘린 부분도 없고, 그런데 눈앞에 인선이 와 있고 그렇습니다. 경화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이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인선이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2부 끝자락으로 쭉 넘어가면서 인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겪었던 4.3 사건에 대한 유해를 찾고자 노력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님이 수집했었던 그런 기사와 중요한 자료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경화가 꿈에 봤던 그 장면을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3부에서는 그 프로젝트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는 1부에서 경화가 악몽으로 꿨었던, 그래서 등성이에 까만색 먹이 칠해진 나무들이 이제 잘려져 있는 나무들이 이제 박혀 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물이 차오른다거나, 그래서 그 꿈 얘기를 경화가 인선에게 했었고, 이걸 심고 먹을 칠하고 거기에 눈이 소복히 쌓이는 걸 영화로 남겨보자라고 했었던 프로젝트죠. 근데 인선은 그걸 혼자 하고 있었어요. 경화는 중간에 그만두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3부에서는 경화와 인선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등성이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촛불을 하나 들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 발자국 따라서 걸어와 라고 해서 가서 그곳을 보고, 그곳에서 왜 인선이 이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머니의 기억과 자기의 기억을 얘기하고, 결국에는 촛불이 꺼지고 눈밭에 둘 다 눕습니다. 뭔가 그 와중에 죽으려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가져갔던 성냥개비를 경화가 끝끝내 붙이면서 뭔가 다시금 시작이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소설이 끝맺어지죠. 왜 얘기하면서 제가 닭살이 돋죠? 너무 좋아요, 이 책. 맞아요. 네. 1부 얘기 이제 시작할 때 처음에 꿈 얘기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 경화의 꿈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뭐지? 잘 와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묘사가 워낙에 생생해서 화면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다가 실은 저는 책을 다 읽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꿈 얘기가 나온 부분을 읽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였지?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근데 이 프로젝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등성에 나무 심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묘지 같은 느낌이 오죠. 맞아요. 예. 근데 이 묘지 같은 느낌에 밑에서부터 물이 차올라서 그걸 도망치면서 막 항상 이제 잠에서 깨고, 그럼 그 무덤에 있던 유골들이 다 유실될 거잖아요.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실은 작가가 이제 5.18을 배경으로 소년이 온다를 찍는 게 아니라 적었던 영화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소년이 온다를 적고 나서 꿨던 악몽이라고 생각하면은 왜 그게 악몽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켜주지 못하고 유실이 되고 그 물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고. 이게 5.18 사건 소년이 온다를 지은 책의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거는 그 다음 악몽 때문에 알았어요. 그 다음 악몽에 검은 승용차를 보고 따라가는 꿈도 나와요. 근데 이제 성냥개비를 하나 들고 있죠. 요걸 들고 있는 동안에만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학살을 지시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이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상 말은 안 나오고, 그러는 와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자 한 명만 자기를 따라와서 마찬가지로 성냥개비를 들고 있는데, 그 남자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키만 우짜란 소년이었다. 왜 또 닭살이 돋지? 네. 소년이었다.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의 동호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 검은 승용차에 앉아있던 분도 누군지 알 것 같고, 네, 연희동 이런 데서 이제 돌아다니셨던 분이죠. 그죠. 이 모든 학살을 일으켰던 주범. 맞아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그 물에 쓸려 나갈까봐, 지켜주지 못할까봐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꿈, 어쩌지 못하고 자신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그게 이제 악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책에 보면은 그 악몽 때문에 내 삶이 갈가져 내려가는 것 같아서 죽으려고 유서를 쓰는데, 그 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유서를 쓰면서 살아가는 날이 이제 연장이 돼요. 그때 나오는 책이 작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완벽하지 않다라고 해서 계속 유서를 써요. 요 책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별. 이게 제12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수상작으로 단편이 들어가 있어요. 진눈깨비 속에 녹아서 사라지는 눈, 그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카프카의 변신처럼 소설 시작이 충격적이에요. 난처한 일이 그녀에게 생겼다. 벤치에 앉아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그녀의 몸이 눈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몸이 시작하는. 눈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녹기 시작하면서 뭔가 시작이 되겠네요. 그쵸. 오. 그래서 작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작별하는 과정. 오. 네, 그게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눈 얘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슬프고 아름다워요. 뭔가 눈이라고 하니까 사스러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느낌일 것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제목에서부터. 맞아요. 내용이랑.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소설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꽤 됐었는데 그때 살 걸 그랬어요. 지금 이게 절판이고요. 아, 네, 절판. 사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중고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파시더라고요. 얼만데요? 한 10만 원 넘더라고요. 샀어야 됐군요. 네. 이거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입니다. 아, 이게 한강 작가님 책들을 계속 보니까 작가님이 눈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 새, 그 연약한 그런 느낌들을 주는 명사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되게 가볍고 바람에 녹아내리고 막 그 겨울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작가님 쓰시는 스타일이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조용조용하시고 밤새 왜 눈이 막 내려서 소복히 쌓여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잔잔하게. 작가님 목소리가? 네, 잔잔하게. 맞아요. 근데 방송에서 인터뷰 나온 거 보면은 네. 너무 목소리가 좋고 차분하고 잔잔해요. 네, 그래서 그 노벨상 타시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되게 많이 그 본인 책을 스스로 읽으시는 게 나왔어서 왜 오디오북을 직접 안 하시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읽으면 그 감동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목소리랑 텍스트랑 너무 잘 맞거든요. 너무 힘드시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더 힘들 거예요. 있죠. 그걸 또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마치 그 경화가 네. 초반에 네. 악몽을 꾸잖아요. 계속 네. 그 자기가 썼던 거에 대해서 약간 크게 오버랩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 진짜 책을 집필을 하시면서 정말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또 제가 최근에 들은 여담에 의하면 한강 작가님이 여기저기 이제 그 채식주의자 이후로 강단에 쓰셨던 적도 몇 번 있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그러셨겠죠. 네. 네. 근데 이건 서울예대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워낙 그 소근소근 하셔가지고 계속 학생들이 잘 안 들린다고 교수님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볼륨을 높여라. 그런 네. 얘기 했었다고 합니다. 네네.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유독 두드러졌던 부분들이 통증 그리고 고통에 대한 에피소드라든지 표현이 되게 묘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경화가 인선이를 병원에서 만났는데 네. 손가락이 절단이 된 부위가 네. 상하면 안 되니까 3분에 한 번씩 계속 주사하기로 이렇게 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 너무 아파서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저도 다리 한 번 부러져서 수술한 적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떤 고통인지 너무 상상이 되니까 읽으면서도 막 애린다고 하잖아요, 주로. 그런 느낌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전달이 됐었어요. 전반적으로. 네. 마치 그 피해자들은 또 어떨까? 네. 더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인선만 힘든 게 아니라 경화도 힘들어요. 경화도 너무 힘들어요. 네, 그 악몽과 그 고통이 두통으로 너무 많이 와서 뭔가를 항상 이제 개워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몸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제주도를 가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네, 그 눈 오는 제주도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눈 올 때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좀 무서워서 못 갔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다시 서울로 와야 되니까. 네, 눈 오는 제주에 있어 본 언니 말로는, 네, 물론 거기서 이제 카페 하시던 분이었는데, 와, 이게 이제 눈 온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할 걸 대비해가지고 단도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장작도 해놓고.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뭐 먹을 것도 좀 쟁여놓고. 꼭 눈은 아닌데 바람이 엄청 불 때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거짓말 같죠? 아니에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서 부둣가였는데 밀려요. 그래서 사람이? 네, 제가 그래서 바다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런데 이제 눈이 온다? 그럼 당연히 책에 나왔던 것처럼 그 눈보라가 자기를 춥게 만들고 휩쓸려 가면서 쌓이지는 않았다 그랬잖아요. 나는 또 그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주도는 특히나 그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외부의 영향력에 외부에서 온 그런 힘 때문에 영향력을 받았던 많은 그런 이 책 전반에 깔려있는 비극 같이. 저 원래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당연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런 그쵸. 외부의 영향, 날씨 그런 거. 그 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눈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소설의 시작도 눈으로 시작하죠. 맞아요. 소설 시작이 성근 눈이 내리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93페이지에 보면은 눈송이를 표현하는 글을 보면서 이게 왠지 그 4.3 사건에 고통받았던 도민들과 유족들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잠깐 읽어볼게요. 네. 수많은 결 속으로 생겨난 가지들 사이의 텅 빈 공간 때문에 눈송이는 가볍다. 그 공간으로 소리를 빨아들여 가두어서 실제로 주변을 고요하게 만든다. 가지들이 무한한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떤 색도 지니지 않고 희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계속 결속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유골들을 찾는 데 모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고 쉬쉬하다 보니까 조용히 모이잖아요. 그리고 열이고 뭔가 금방 녹여내릴 것 같고 피해자이고 약자이지만 그렇지만 이 성근 가지들이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111페이지에 조금 더 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111페이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이 얼마나 여러 차례 결속했기에 이렇게 커졌을까. 그런데도 이토록 가벼울까. 20g의 눈송이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커다랗게 펼쳐진 형상일까. 이 20g이라는 건 사실 새의 무게 때문에 나온 거긴 한데 근데 그만큼 희고 고요하게 계속해서 결속하는 약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녹아내려지는 게 싫고 좀 보호해주고 싶고 그 눈송이들을 계속해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저도 눈을 보면서 특히나 이 작별하지 않는다 책에서는 눈이 약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한강 작가님 책에서는 약자들이 너무 가냘퍼요, 다. 그러니까 약자죠. 네. 형체는 있는데 있다가도 없고 약간 그런 느낌? 그 약자라고 없는 건 아닌데 약간 눈이 와서 내려앉아서 뭐 체온 때문에 사라지고 물이 되고 끊임없이 또 계속 우리한테 오잖아요. 얼굴에 막 쌓이고 잔상 남고 차가운 고통을 느끼고 마치 그 경화가 처음에 그 눈 오는 제주도를 도착을 했을 때처럼 네. 그런 느낌. 눈이 쌓이고 닿고 얼굴에 닿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는 여기 책 안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지금 내 몸에 떨어진 눈이 그것들이 아니란 법이 없다. 물은 순환한다. 고통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베트남, 제주 그 사람들을 관통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실은 오는 길에 비가 좀 왔어요. 그렇죠. 네, 저 비가 어딘가에 있었던 물일 거잖아요. 그쵸. 그게 겨울에는 눈이 돼서 내리기도 하고 비가 돼서 내리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눈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선이가 가출했을 때 엄마가 인선이 사고를 마치 예견한 것처럼 꿈을 꾸잖아요. 네. 그 차가운 눈이 살아있는 아이 얼굴 위에 소복하게 쌓이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근데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 얼굴에 쌓이면 그 체온 때문에 눈이 녹아야 되는데 네. 눈이 녹지 않고 소복하게 쌓이니까 이 아이가 죽었나? 눈이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고 쌓이니까 과거에 그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위로 쌓였던 눈을 연상시키는 이게 눈이라는 게 경화, 인선 그리고 인선이 엄마 그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을 계속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같은 작용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읽으면서. 네. 그러네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런 게 있었죠. 수십 년 전 생시에 보았고 얼마 전 꿈에서 보았던 녹지 않은 그 눈송이들의 인과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품는 가장 무서운 논리이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한테서 그 연결된다는 그 눈에 대한 그 인상이 사라지지 않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눈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한강 작가님의 문장이 이렇게 그렇지 멋있지라고 했었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읽어드릴게요. 좋습니다. 89페이지고요. 젖은 아스팔트 위로 눈이 내려앉을 때마다 그것들은 잠시 망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그래야지 라고 습관적으로 대화를 맺는 사람의 탄식하는 말투처럼 끝이 가까워질수록 정적을 닮아가는 음악의 종지부처럼 누군가의 어깨에 앉으려다 말고 조심스럽게 내려뜨리는 손끝처럼 눈송이들은 검게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내려앉았다가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게 눈이 이렇게 내려와서 사르르 녹잖아요.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럴 거예요. 눈이 조용히 내려서 사르르 녹았다. 사라졌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게 너무 막 생생하고 묘사 정말 와 문장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런 문장들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번역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이거 번역된 영어 책도 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봐주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